그러면 이제 제1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유신헌법 반대의 헌정사적 의미와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회를 맡아주시는 분은 사회와 발표 토론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박찬욱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총장권한대항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역시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그 선거제도와 한국정치사 연구에 그 몰두하셨던 권위자십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발표자이신 서희경 선생님께서는 한국헌정사 연구의 권위자로 한국헌정사 1948, 1987이라는 제목의 저서로 대한민국 학술원 그 우수도서로 선정되신 혁혁한 저서를 내신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자이신 김종철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며 그 현재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노무현의 민주주의라는 공저서를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사회를 맡으신 박찬욱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프로그램에서 보시다시피 그 세부 주제는 이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은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유신헌법 반대의 헌정사적 의의와 영향, 이게 이제 이 패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국가 최고 규범으로서 그 유신 체제의 기반이 됐던 그 유신헌법을 둘러싸고 벌었던 그 찬반 논쟁의 정치적 동학, 그리고 이제 그 영향, 이것을 논하는 게 이 패널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벌써 우리 이택선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퇴임한 박찬욱이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신 서희경 박사님이십니다. 서 박사님은 아까 이택선 선생이 소개를 했은 바와 같이 그 한국 헌정사 연구 상당히 좋은 업적을 냈습니다. 헌정사는 뭐 헌법의 그 규범이나 이제 헌법 이론의 해석 보다는 이제 이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과 같은 그런 그 변천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책 동학, 그 헌법 현실의 정책 동학, 이것을 상당히 그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인데 서희경 박사가 상당히 그 방대한 연구 업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로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종철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그 헌법학 분야에서 아주 혁혁한 연구 업적도 내시고 그 왕성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발표는 한 어떻습니까? 한 20여 분 하고 토론 한 10여 분 하신 다음에 또 플로어에서 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발표자께서 또 좀 응답을 해주시고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서 박사님의 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희경 박사. 예, 서희경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신헌법은 한국 헌정사에서 민주공화주의에 가장 위배되는 헌법입니다. 따라서 그 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야당, 그다음에 제야 지식인들, 종교인들, 학생, 시민들이 격렬히 저항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신헌법 반대에 대한 연구는 개별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들 연구가 대체로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하에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저항의 역사를 넘어서 한국 민주공화주의 헌정사에서 이 유신헌법 반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주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한국 헌정사를 보면요, 크게 세 차례, 크게 6차례입니다. 세 차례씩 6차례의 분기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1차는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시대고요. 2차는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입니다. 그리고 3차는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시대이고요. 4차는 60년 4.19 시대입니다. 그리고 5차는 제가 오늘 다루는 이 73년 이래의 이 반유신 운동 시대이고요. 6차는 잘 아시다시피 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87년 민주화 운동 시대입니다. 1차에서 3차가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시대였다면 이 4차에서 6차는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한 시대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헌법 회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저 5차죠. 73년 이래 반유신 운동 시기는 이러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한 시대의 가운데에 해당이 됩니다. 70년대 한국 헌정사를 지배한 핵심 이슈는 유신헌법 반대와 독재 배격, 민주 회복이었습니다. 구체적 목표는 따라서 유신헌법 철폐와 개헌, 평화적 정권 교체였습니다. 이러한 핵심적 목표는 독재 또는 1인 지배를 반대하는 민주공화주의 핵심 이념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 쟁점은 4.19 시대와 80년, 87년 민주화 시대의 핵심 목표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는 연구에서는 이 제5차 시대에 한국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견인했던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민주주의 투쟁과 재화와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은 민주 대 반민주 또는 반유신 대 유신의 논리가 대개 민주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법적 관점에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의 근현대 한국 역사가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48년 이래 한국 헌정사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근대 국가의 출발은 정상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된 취약 국가였고요. 블로웨가 말하는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이런 취약성을 잘 드러내는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민족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개인의 자유도 향유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신 용어를 제안한 박종홍은 조국의 근대화가 우리의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민족 증흥과 국력 배양은 우리의 절대적인 과제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필수 조건이 불비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려면 권위주의와 반공주의 이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민청학년의 학생들은 그렇다면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이 유신이 과연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 글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이 역사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유신과 반유신의 논리, 그것의 행동을 상호 비교하면서 좀 논쟁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민주주의 헌정의 과제가 한편으로 자유인권 법치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적 가치와 동시에 경제, 사회, 안보적 조건을 고려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신헌법의 정치적 배경으로 71년 대통령 선거와 의회민주주의가 무력된 상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유신헌법의 직접 목적은 아까 안 위원장님께서는 세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세습 이전에 1차적으로 박정희의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게 유신헌법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한국 헌정사에서 반복되는 아주 대표적인 헌정 의제였습니다. 54년 아시겠지만 54년 4.4.5 개헌도 사실상 동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제는 분열되기 쉬운 정파적 이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국가의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자들은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이론가들은 독재의 위험성보다는 당파적 분열을 더 우려했던 겁니다. 그러나 임기 제한이 철폐라는 이 민주주의의 경계선을 넘게 되면 심리적 빗장이 풀리고 일종의 정치적 폭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단순한 재임 기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기 변경을 위한 개헌은 결국 헌법 정치적 변화로 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19 혁명도 54년 4.4.5 개헌 때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 정치적 태풍으로 폭발한 경우였습니다. 69년에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고 한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2번 더 할 수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9년 헌법에 동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이 3기에 한한다. 이런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개정헌법이 6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개정헌법에 따라 1기에 재임한 것으로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은 71년 대선의 최고 이슈로 이를 삼고자 했고요. 나아가서 선거와 개헌 발의 서명 운동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헌이라는 헌정 의제가 4.19 이래로 역사적으로 다시 소환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박정희 후보는 75년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대중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1년 대통령 선거는 한국 헌정사에서 분기점을 이룬 선거였고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선거 제도는 대체적으로 주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권력의 의도를 합법화시키는 제도적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민주주의 헌정사에서 선거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적 선거 제도는 민주 헌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작이 1956년 정부통령 선거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권력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가장 더러운 제도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경쟁 상대가 공산주의뿐이라고 호언하면서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은 겨우 과반수를 넘겼고 도시 지역에서는 야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71년 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근접한 경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신 체제로 가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신민당은 대선 한 달 뒤에 치러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전을 해서 호언선인 68석을 훨씬 넘긴 89석을 획득했습니다. 71년 야당이 호언선을 확보하고 정부와 여당의 존속을 위협하는 이른바 중대 선거라 하죠. 크루셜 일렉션이 시작된 겁니다. 이는 7년 후에 78년 10대 총선 그리고 85년에 12대 총선의 중대 선거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72년 국회 공전 그 의회 무력화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71년 12월 박정희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국가보위법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특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위법 처리 후에 공화당의 72년 봄은 한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폐회 후에 새마을운동에 대거 참여해서 새마을 시찰과 귀향보고회 등을 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에 교육받는 시민들과 비판적 언론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경쟁적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그 대신에 도시와 농촌 지역 서민들의 반상회나 마을 모임 같이
이 하부 행정 조직에 포섭된 일종의 이 생활형 관제 민주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이 정치의 공에 물들지 않은 고장에 덕망 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신헌법하에 이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신민당은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되는 국회 개최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은 정체장 자체를 봉쇄해버렸습니다. 이 8대 국회에서 야당 발의 법률안은 26건이었는데요. 단 한 건도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 장기 공전 사태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야당에게 정치 활동의 장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국회 무용론이 확산되기를 원했습니다.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신 체제의 기본 구상 중 하나는 이른바 생산적 정치, 일하는 정치였습니다. 그것은 만성적 대립으로 얼룩진 의회 정치를 가능한 축소하고 일사불란한 관리형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6개월 만에 이제 임시국회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약간 제가 논쟁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당의 당시 정원주 의원입니다. 정원주 의원은 비상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또 입법권과 예산권을 행정부에다 위임한 국회는 국회 본연의 국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름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권력이 서로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 요체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주 이 의원이 당시에 이제 총리였죠. 김종필에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답변에 나온 김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사회 여건으로나 우리 마음가짐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갖추어야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필 총리는 조건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의 요점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 안정과 안보입니다. 반면에 앞서 소개해드린 정원주 의원은 제도와 제도 운영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운영의 핵심은 삼권 분립과 그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1948년 이후 한국 민주공화주의 공고화를 위한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19 이후에서 자유선거와 내각제 등 민주주의 제도가 구축이 되었지만 제2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건의 불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민주공화제 헌정의 두 과제는 경제, 사회, 안보적 조건과 이 삼권 분립 등의 민주적 실질적 제도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10월 유신과 유신헌법을 보겠습니다. 유신헌법은 69년 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 조치에 의해서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년 헌법에 이어서 다시 이 개정이라고 저는 그래서 제 글에서 변경이란 말을 썼는데요. 개정이 아닌 헌법이 다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학자적 김철수 교수님은 유신헌법이 이 실무자들에 의한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크로스 체킹하다 보니까 유신헌법을 구상하고 최종 완료까지 이를 주도한 사람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은 총 3단계를 거쳐 작성이 됐고요. 제 글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39쪽에 보면요. 그 유신헌법 작성 과정 관한 39쪽에 그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이렇게 나온 도표도 사실 처음인데요. 참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0월 17일 유신선언의 목적은 유신헌법의 성립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점은 세계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준정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고 남북 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려면 강력한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상황 인식이 저는 생각하기에 당시에 전적으로 억설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를 정권 차원에서 권력 획득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72년 유신은 박정희의 제2 쿠데타였고요. 아까 안병우 위원장님은 유신 정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신 체제 성립 과정에서 그 61년 쿠데타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무력 사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대통령 특별선언이 있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신했습니다. 의회가 정체장 자체를 아까 제가 굉장히 무력화됐고 봉쇄당했다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권한 자체가 아예 정지되어 버린 겁니다. 72년의 비상국민회의는 61년 국가제국회의와 그 권한과 역할이 상당히 유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신헌법안이 비상국민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까지 총 10일입니다. 그리고 3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논의 시간은 5시간 20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전에 1, 2단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삼성개헌과 같은 국회 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는 김종필과 한태원 교수죠. 한태원 교수의 증언을 참조했는데요. 핵심은 드골 헌법의 비상조치권 그리고 인도네시아 헌법의 대통령 간선제를 갖고 온 겁니다. 인도네시아 45년 헌법이죠. 이거는 굉장히 권력 분립의 원리가 매우 불균형적으로 수용된 대표적인 헌법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협의회가 대통령 선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유신헌법이 규정한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매우 유사했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으로 받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규정도 인도네시아 45년 헌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2단계 작업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도표로 대신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중앙정보부, 법무부 실무자, 법학자들, 뭐 구체적인 인물은 이우락입니다. 이우락, 신직수, 김치열, 김기춘, 그리고 교수로는 한태원, 갈봉근 교수가 참여해서 그 2단계 작업을 완료했고요. 3단계 작업에서는 유신헌법안이 이 비상국무회에 상정 의결되고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한 건데 저는 뭐 다른 얘기는 특례법 관련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 운동을 금지하고 특히 정당 청관인 제도를 폐지해서 그 대신에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책의 41쪽에 보면요, 맨 위에 이 국민투표장 상황에 대해서 저기가 보안사 대력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이 증언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백동님의 증언을 기술을 하였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투표 참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투표제는 이 집권자의 권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 국민투표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경우에 파괴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 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후보를 99.9%로 선출을 했습니다. 찬성률 99.9%라는 건 굉장히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48년 이후에 아주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이 붕괴됐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지위를 헌법상의 영도자로서의 책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종래 3공화국 헌법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자 외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대표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4공화국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입법, 사법 위에서 국가긴급본 등 국가적 차원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도자 퓨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무제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 유신헌법은 국회나 정당 등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약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신 체제 하에서는 야당이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었고요.
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화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특징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 분립 부정, 대통령의 장기 집권하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규정을 완전히 허구로 만든 겁니다. 민주공화국의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유신헌법 반대운동과 긴급조치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음에 발표하실 두 분이 사실상 좀 더 상세히 발표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72년 유신헌법 체제의 목적은 의회 정치의 공간을 축소하고 일사불란한 관리형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어감은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비제도권 영역의 정치 참여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신 체제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저항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민주화 가치를 내면화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했습니다. 공개적인 유신 반대 운동 시작은 아까 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서울대학교 73년 10월이죠. 물리대 학생 그룹을 주도한 시위에서 촉발이 됐고요. 이후에 함석헌 등 재야 인사 30명이 유신헌법 개헌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선언문의 취지문에 더 공감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청원권은 천부의 권리이며 개헌 요구는 선동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이 70년대의 정치적 저항을 상징하는 민주 회복의 기치 슬로건이 이게 첫 번째 처음으로 선언된 거고 이것은 87년 민주 헌법의 회복이라는 한국 헌정의 제1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이 이 헌법 개정 절차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의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뭐냐면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로 확정되도록 하였고요. 반면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직되고 모순적인 개헌 방식은 이후 제6차 시대인 80년 개헌식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아직 80년에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에는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년에는 그 윤보선 대통령 등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 시국 간담회 모임을 구성해서 건의서를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개헌 청원 운동에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해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긴급 조치를 선포하였습니다. 헌정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응은 58년 자유당이 이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언론과 사회 전체의 행정기구를 장악하려는 조치와 유사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훨씬 강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압적인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46쪽에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민청학년 사건도 이제 두 분 말씀하셨고 또 향후에 얘기될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46쪽에 혹시 잠깐 봐주시면 그 부분만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까 민청학년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 굉장히 중형 선고를 많이 받았는데 윤보선 대통령 얘기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을 위시한 이 비상군사 재판에서의 법정 변론의 내용입니다. 시간은 없지만 제가 이 대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윤보선 대통령 행어로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법에 의해서 징역 15년의 구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15년형뿐만 아니라 사형장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민주주의를 성취시켜야 하겠다는 결심은 변할 수가 없다. 이게 군사재판 법정 변론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오직 이 나라에 자유가 보장되는 참된 민주주의가 성취되길 바랄 뿐이다. 이 대목에 가면 이제 유신 체제의 성격이 아주 명료해지는데요. 긴급 조치의 전국은 이 민주주의 중단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의 소멸입니다.
한승원 변호사의 말대로 긴급 조치가 유신헌법 수의 방패이면서 동시에 파멸을 자초하는 화약이었습니다. 76년 명동성당에서의 이 3.1 민주구국선언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는 특히 이게 헌정사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등 이 명동성당 76년에요. 3.1 민주구국선언은 1919년 3.1 운동의 그 민주공화주의 정신이죠. 3.1 운동의 민주공화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을 이 선언문에다가 첨령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78년 12.12 총선과 유신체제 붕괴의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유신헌법 반대 헌정사적 의미 국력 신장 대 민주 회복의 대립을 보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유신헌법과 이 유신과 반유신의 논리 및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와 이 야당 제야의 정치 발전의 견해가 사실상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저는 양자의 논쟁을 검토해 보면은 한국 민주공화주의 헌정의 핵심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 국가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해 갈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제고하는 게 정치 발전이라고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견해는 이 79년 연두기자회견에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혼란과 무질서만 가져왔다는 거죠. 이 서구 민주주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유신은 그런 결과를 반성하고 한국적 현실에 맞게 이제 재창조하는 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발전을 자유나 정치 참여나 정당성이 아니라 능력, 캐파빌리티의 관점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유신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정치적 안정과 질서 유지, 경제적 성장, 국력의 신장을 들었습니다. 당시 다수의 근대화 정치론자들은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의 직접적 상관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 야당 제야 인식은 국민 일체감 조성, 정치 참여의 확대, 헌법 제도 개혁의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요약하면은 한쪽은 국가의 능력, 한쪽은 주권자의 대표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이 우선적인가에 대한 이견이 도대체 이토록 갈리는 게 뭔가,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앞서서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취약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박정희 주장처럼 이 국가의 능력은 우선 증대되어야 했습니다. 5.16과 유신체제도 그런 근본적 딜레마를 안고 탄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행위는 이 당위와 현실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네체시타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안보와 경제를 위한 부득이한 일로 주장했지만 당시 국민과 역사는 그 네체시타를 거부했습니다. 긴급조치 사례에서 보듯이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유보하고 훼손하는 정도가 너무 과대했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유신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덕적 역사적 자각을 했다면 저희가 점심 식사 때 정윤재 선생님이 자기 반성의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전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신체제의 네체시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까? 그러나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기회를 끝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유신헌법은 완전히 종식되고 삼권 분립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권력 집중에 대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본능적 충동은 여러 제도에 의해서 제한이 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권력 집중과 권력 연장에 대한 한국 대통령제의 본능적 충동은 강인하고 집요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헌정에 대한 위협은 오직 국민의 자각과 저항에 의해서만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의 이 반유신 운동은 그런 자각과 저항의 역사에서 위대한 전통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희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서 박사님은 이제
유신헌법 반대의 헌정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글을 읽어보면은 2주제, 3주제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도 포괄하는 아주 좋은 발제문입니다. 유신헌법도 뭐 총강을 보면은 명색은 민주공화주의를 규범적으로 지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그 엄청난 괴리 같은 것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나타났고, 지금 서 박사님 말씀했듯이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 또 정치 세력의 다원적 경쟁, 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걸 봉쇄한 그런 그 비민주적인 헌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집권을 위한 그 통치 수단으로서 탄생하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뭐 72년도 1학년이고 또 사실은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헌법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갈봉근 교수님, 한태현 교수님, 헌법학자 이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유종의 의원도 지내셨어요. 근데 갈봉근, 제가 이제 읽은 걸로 기억나는 건, 갈봉 교수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주장에 의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그 루소가 말하는 그 볼롱테 제너럴, 일반 의지를 구현하는 통치기관이고, 그러한 일반 의지의 그 담지자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라 이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통령은 사실 프랑스 5공화국의 대통령을 넘어서는 히틀러 때의 그 퓨어러, 총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이 전체주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럼 국회는 뭐냐? 국회는 이 개별 의지를 단순히 합산한 그냥 전체 의지의 구현기관이다. 뭐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신헌법 편제를 보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리고 대통령, 행정부, 그 국회, 그리고 법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벌써 이제 뭐 국민 기본권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 일고기만 해도 드러나는 그런 헌법을 우리가 한동안 가졌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두운 헌정사의 한 면모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 사회자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고, 이제 토론, 오늘 헌법학자이신 김종철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종철입니다. 먼저 뜻깊은 학술 세미나에서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용호 원장님과 훌륭한 발제문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서희경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정리를 간략하게는 제 발제문 토론문에서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큰 토론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발제자께서 해주신 접근과 같이 민주공화주의라는 이념적 원리론을 토대로 해서 헌정사 연구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헌법학도로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그런 관점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발제자의 고찰에 대해서 토론자가 좀 주관적으로 보충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그에 관련된 공통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발제자의 의견을 몇 가지 여쭈는 것으로 그 역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서희경 박사님은 그 민주공화주의나 민주공화제에 입각하여서 한국 헌정사를, 특히 반유신헌법 운동을 평가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데, 아쉽게도 그 무엇이 민주공화제이고 민주공화주의인가에 대해서는 일반론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대적 의미를 좀 입체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적극적인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을 좀 저희들이 좀
숙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민주공화주의라고 하면은 공화주의적 어떤 정치 철학, 아주 그 다양한 어떤 연역과 계보와 파생적인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민주 또 공화국이라는 어떤 관념 하에서 민주공화주의로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공화주의적 어떤 정치 철학적 요소에 민주라고 수식어가 붙여진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정치 체제에서 혹은 사회 경제 체제에서 시민의 역할과 지위에 관해서 민주공화주의는 일정한 내용적 어떤 내포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유신헌법을 바라보는 것도 이 부분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 박사님께서 오늘 발제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당과 제야 운동적인 어떤 측면의 의의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시민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제자께서 발제문에서 사실은 좀 언뜻 혹은 상세히 언급해 주시는 것처럼 유신 체제는 그 국민 투표라는 직접 민주제를 오남용했습니다. 유신헌법 자체도 그러했고요. 75년에 그 국민 투표도 일종의 신임 투표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직접 민주제가 유신적 잔재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결론에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타당한 어떤 역사적 사실이고 또 그 의미를 가지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 보면 이 민주공화제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 시민의 직접 행동이나 정치 체제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정대시키는 어떤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 현대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유신헌법 운동 자체가 국민의 직접 행동에 일정 부분 기대고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고찰되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 헌법 헌정사에서 이런 광장 정치에 기반한 국민들의 어떤 직접 행동들이 그 민주적 전환을 이끌어온 중요한 계기였다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반유신헌법이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현대 민주주의 혹은 민주공화제의 어떤 위기의 주 원인으로 그 정당 및 대의제의 민주주의적 결핍 현상들이 주로 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민주공화제의 어떤 그 진화나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논의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발제자께서는 이 민주공화주의와 의회주의를 동일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민주공화주의와 의회주의와 직접 민주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충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것이 가지는 헌정사적 의미, 특히 반유신헌법 운동의 어떤 의미를 같이 살피는 어떤 그런 시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공화주의나 민주공화제를 정치 체제에 국한시켜서 이렇게 보는 관점의 어떤 한계입니다. 특히 그 유신헌법과 반유신헌법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님께서는 아주 탁월하시게 단순한 민주나 반민주의 이양 대립이 아니고 그 민주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건에 천착하는 어떤 유신헌법의 어떤 정당화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혹은 역사적 어떤 현실적 어떤 고려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오히려 또 국력 신장 대
국민의 대표 이렇게 대립적인 어떤 측면들을 강조시켜 주시는데, 물론 그것은 주안점을 대비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민주공화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양자가 결국 갈등 관계적으로만 비춰지는 면이 있게 되고, 반유신헌법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반유신헌법 운동 자체가 국력신장 운동에는 도외시한 것처럼 하는 그런 평가를 낳고, 그리고 유신헌법 운동, 유신헌법 체제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결론을 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또 현대적인 의미를 돌이켜보면 산업화나 조국 근대화론자들과 민주화 론자 혹은 우리의 어떤 대상이 되어지는 배경을 보면 반유신헌법 간에 전혀 공존의 어떤 지점을 찾을 수 없는, 서로 몰아내어야 하고 적으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어떤 우리의 이념적 어떤 세대적 어떤 정치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초래하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양자가 공존시킬 수 있는, 조야하게 이야기하면,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설령 유신헌법에 지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치적 민주 공화제의 어떤 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단계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그런 수정적 어떤 입장들을 이 민주공화제의 큰 흐름 속에 포용해낼 수는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인 것이죠. 특히 그 당시적인 관점을 떠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그런 어떤 갈등이 우리 민주공화제의 어떤 점진적 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에 비추어 고민이 되지 않을까. 특히 반유신헌법이 강조했던 것은 단순히 국력의 신장 같은 어떤 국가의 능력주의 같은 것들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달성하는 올바른 방법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반유신헌법의 헌정사적 의미는 국력 신장은 곧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반유신헌법 운동에서 그런 어떤 강령들을 제시를 했다라는 증거들을 일련 부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반유신헌법의 의미를 정치적 어떤 의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국력 신장 등과 근대화론 등에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반유신헌법의 의미를 재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게 또 현재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제 논지의 연장선인데요. 유신헌법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유신헌법이 현재 헌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소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의 핵심적 중핵적 질서를 헌법화했다라는 것인데, 발제자께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사회자께서도 보충 말씀을 주신 것처럼 유신헌법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었죠. 가장 전형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제도를 내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표방은, 이념적 표방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제가 되어서 유신헌법 체제와 반유신헌법 간에 그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유신헌법도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서 반유신헌법 운동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기부준으로 해서, 특히 헌정헌법이 그것을 개성했기 때문에 양자가 조화되고 포용될 수 있는 종합적 어떤 민주공화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설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신헌법이 스스로를 한국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한국적 토착화라고 자기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헌법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민주공화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킨 측면에서 한국
어떤 민주주의를 모델화해가지고 이념형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버린 게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그렇지만 유신헌법의 어떤 그런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더 적절하게 지적을 함으로써 올바른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력 신장과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와 민주공화적 어떤 정치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미흡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화적으로 이루어져 온 그런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반유신헌법은 운동은 그것들을 추동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였다라는 현정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현대적 어떤 과제에 있어서도 그런 이념적, 역사적, 연역적 갈등은 미래지향적으로 좀 극복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좀 더 높은 단계로 고양시키는 정치 개혁에 몰두해야 하는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저희 좀 수정적, 보충적 의견에 대해서도 또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김종철 교수님께서 민주공화주의를 키워드로 해서 이 의의와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잘 연찬을 해줬습니다. 결국 그 시민의 그 능동적인 참여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 보완할 것이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을 개선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대립되고 있는 한쪽에서는 이제 국가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대립적 시각을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지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또 보편적인 그 가치, 원리 이런 거를 구현하면서도 한국적인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고는 또 우리 서경 박사가 또 조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지금 시간이 이제 저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시간을 조금 내서 청중으로부터도 좀 말씀을 듣고 발제자의 응답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논평하실 게 있으면은 좀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윤재 교수님, 그 아까 이제 뒤에 가면은 뭐 반유신 운동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1973년 10월 2일 현장에서 경찰서로 잡혀간 신분이고, 아까 이종구 선생님 여기 계시네. 이종구 선생님은 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뭐 저도 뭐 그냥 저는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만은,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인데요. 그때 헌법에 대한 그 뭐 소회 같은 게 좀 없으십니까? 이종구 선생님 이따가 또 한번 말씀하시면 좋고요. 우선 저는 앞에 두 선배님 말씀 귀하게 들었고요. 우선 서희경 박사님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학회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큰 기여를 항상 하고 계신데, 오늘 제가 들으면서 세 가지 간단하게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 우리 한국 근현대사는 구술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아직 끼워지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헌정사라고 하는 제도사 중심으로 그거를 꿰고 계신 그 역할, 저는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꿰는 그 구슬을 꿰는 그 줄 있죠. 그 역할이 바로 민주공화주의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6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김희혁명 이후에 그 제1공화국 성립 때까지 그 과정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이 시기는 비록 암흑기였지만
지식인들, 농민들, 어민들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그 사상적 성숙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헌정사라는 걸로 보면 빈 구석에 볼 수도 있지만은 정치 사상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시기는 사상사적으로 내적인 기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천착과 성찰이 매우 심각하게 실천된 기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아까 박정희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앞부분 이후에 유신 체제가 들어선 것을 관리형의 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형의 체제는 박정희 체제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유신 체제 시기는 두 번째 폭력으로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이 예외적인 조치가 한 번이면 되는데 또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딸이 얘기하는 political decay에 해당되는 계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 당사자들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합리화했습니다만 당치도 않은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요 유신 체제의 등장은 일본식 국가 개조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10년 전후한 시기에 청일전쟁, 노일전쟁 때 군벌과 상업자본이 합작했고 토호 세력이 합작했죠. 쇼와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제대로 안 되고 쇼와 유신이 됐죠. 그때 군국주의 세력들이 다시 등장할 때 이른바 일본식 국가개조론, 의회를 무시하고 정당 무시하고 하는 민권 무시하고 하는 어떠면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박정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그 세력에 아부하고 붙었던 수구 세력들의 입맛에는 일본식 국가 개조론이 좋았고 한국에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의기투합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적확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일본도 자유민주당이잖아요. 그런 걸 조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를 민주공화주의의 전개 과정으로 본다고 하는 그 시각에서 봤을 때에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레퍼런스의 하나로 일본식 국가 개조론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조금 개입시키는 건 어떨까. 이상입니다. 네, 저기 제2주제, 제3주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를 발제하신 서기경 박사님한테 사실 지금 제기된 질문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인데, 예, 뭐 시간도 제약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제2주제, 제3주제에서 또 상세히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 헌정사적 의미를 보다 확장시키는데 이 김종철 선생님 토론문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제 솔직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저한테 6, 7쪽이나 되는 토론문을 보셔가지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모두 뭐 조금 사실은 상당히 답할 수 없을 거고요. 또 시간도 많지 않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한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공화주의에 최소한의 논증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맞습니다. 근데
제 글에서 이 정의나 논증의 과정을 제가 생략했죠. 근데 오늘 학술의 이 취지상 저는 또 논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 더 핵심은 사실은 그렇다면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민주공화주의라고 했나, 이 점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군주정을 극복하고자 했던 게 제가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한 차수 더 넣어야 된다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일에 이 장기간에 걸친 헌정사를 좀 연속적으로 보려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이 민주공화주의가 저는 좀 더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렇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국민투표와 직접민주주의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얘기하셔서 저는, 근데 어제 보도된 저기 중앙일보예요. 개헌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이제 현대민주주의 관련해서 선생님 국민투표 얘기를 하시니까 유권자 셋 중에 2명이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대북 지원과 통일 중요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에 60% 이상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투표를 확대하자는 지금 오늘날 굉장히 강한 이게 있는데, 저는 우리 역사를 보면 선생님이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저는 국민이 퍼블릭이기도 하지만 매스의 속성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정치 권력에 대한 제한에서 벗어나려고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의 이런 대중적인 매스의 속성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개헌 여론조사도 그렇지 우리 역사의 경험을 보면 저는 약간의 굉장히 판도라의 상자다.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 민주공화주의, 의회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상관관계 얘기하셨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혼합정체와 시민의 위상과 참여 역할, 이 국민 대표의 선출권, 직접민주주의 요소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가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걸 공부하면서도 사실 개념적으로는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헌정사 연구와 함께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어떤 역사적 시대에는 이 민주공화주의, 의회주의, 직접민주주의가 동일한 목표와 의미를 합죽합니다. 70년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대 헌정사를 지배한 게 독재 배격, 통일주의 국민의 폐지, 직선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각각 이념에 조응하는 거죠. 근데 이건 모두 다 독재 1인 지배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제 의회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뭐 시민만이 아니라 의회와 정당이 사실은 직접민주주의를 견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에서 보다시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크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따가 이제 어떤 또 다른 자리에 가면 제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유신헌법의 아이러니에 관련해서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헌정의 핵심 가치로 유신헌법에 반영한 거에 대한 지적이요. 그거 제가 이 놓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비록 유신헌법에 장식적으로 기능했지만 가치 자체는 민주적 전환의 동력이 되었다고 선생님이 평가하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향후 제가 조금 그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제1회의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제2, 제3회의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위의 민주회복 운동 또 민청학년의 그 반유신 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훌륭한 발제와 토론으로 그 굉장히 풍성한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서희경 선생님께서 다른 학술에 의해서 그 한 권 더 저술하실 수 있다 그러셔서 놀랐는데, 제 생각엔 3권도 더 저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희경 선생님의 한국 헌정사 1948에서 1987하면 꼭 사보시라고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제2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